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도심 퇴근길에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눈이 최대 15cm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는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향자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사람은 거대 양당 체제를 비판하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일주일 만인 내일 퇴원합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쇼 CES에 전 세계 4천여 개 기업들이 일상으로 파고든 AI 기술을 선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집안을 관리하는 반려 로봇과 AI가 추천하는 홈 가전 등을 선보이며 올해도 CES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눈길에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고속도로에선 14중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선 결항과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눈길 사고 소식은 강소영 기자가 모아왔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승용차들이 앞뒤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경기 이천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대규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고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편도 3차로 도로 전체가 통제되면서 이천 방향으로 한때 3km 이상 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자중 나고 한참 뒤에서 이제 차량이 서행되고 있으면 중간에도 앞에는 또 작은 차들은 섰고 또 중간에서 차가 정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7중이 났고. 충북 충주에서는 승용차가 2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해 운전자가 다쳤고 소태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25톤 덤프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쏟아지는 눈에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김포와 제주, 원주공항에서 모두 8개의 항공편이 결항됐고 92건이 지연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눈으로 인한 이착륙 지연 사태가 38건 발생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하루 종일 내린 눈에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촌에선 눈 무게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질까 노심초사했고 미끄러운 도로를 달리는 배달 라이더, 무거운 짐을 들고 빙판길을 걸어야 하는 택배기사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이들을 스케치해봤습니다. 수도권 전역에 걸친 한방눈에 대비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본격적인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작업자들이 1톤짜리 염화칼슘을 함께 옮긴 뒤 제설 차량을 내보낼 준비에 분주합니다. 작업 전후 제설 장비 정비 철저! 정비 철저! 관내 전 지역 완벽한 제설! 한 5시경 정도부터 해갖고 전 장비가 다 나와갖고 저 제설제를 다 장착하고 그러고 이제 현장으로 전부 다 투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제설 비상 대응 체계 2단계를 가동하고 곳곳에서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농가 비닐하우스 위에도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혹시라도 눈폭탄이 쏟아져 비닐하우스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만일에 한 20cm, 30cm 정도만 오면은 하우스 같은 거 아주 위험하죠. 눈의 무게가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요. 폭설에도 배달 라이더들은 생업을 위해 어김없이 미끄러운 도로를 달립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거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죠. 넘어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 들고 있죠. 골목길 얼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고 무섭죠. 늦은 저녁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 속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을 돌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은 충북 구인사를 방문했습니다. 구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얻었다고 할 만큼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곳이고 벌써 대통령이 3번이나 다녀간 곳이기도 합니다.
한 위원장의 종교단체 방문은 지난해 12월 천주교 고 정의체 문신열 조문 이후 두 번째인데 외연 확장을 위한 거겠죠. 먼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인사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스님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위원장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덕수 스님을 만나 차담을 나눴습니다. 다른 일정 다 바꾸고 내려왔습니다. 마음이 부처님이 아시고 크게 좋은 일이 많이 계실 겁니다. 충북 구인사 봉축법회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천태종과 구인사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구인사가 잼버리 당시 대원들을 도왔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발휘되는 선의의 동료 의식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뿐 아니라 당선 후 지난해 10월에도 이곳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종교계를 방문해 외연 확장에 나선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의 몸값이 더 뛰었습니다. 이 출판 기념회에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등 지금 제3지대를 표방하는 대표 인물들이 다 모였거든요. 이들이 독자적으로 총선에서 후보를 낼 경우 기호 3번에서 6번을 받게 될 거고 그럼 승산이 낮아지는 만큼 하나로 합칠 듯한데 그렇게 되면 정의당 대신 기호 3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당이 기호 3번을 받아 원내 교섭단체를 꾸린 적이 있었죠.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가 손을 잡고 나란히 섰습니다. 양향자 대표의 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제3지대를 표방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모레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는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만은 신당 출범에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양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구체화했습니다.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한 동질성만으로도 저희는 이미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 전 이렇게 오늘 확언하겠습니다. 금태섭 대표 역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나아갈 길을 찾겠다며 세 사람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노선 차이로 인해 제3지대 연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네 사람 모두 빅텐트 형성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입니다. 내일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제3지대 형성에 또 한 번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22대) 총선이 90여일 남은 가운데 제3지대 연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장명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앞서 본 대로 제3지대를 추구하는 4명의 정치인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만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기대만큼 또 빅텐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4명 중 절반은 창당을 했는데요. 나머지는 준비 중인 그야말로 각자 복잡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상반된 지지층과 지역 기반도 불분명해 구체적인 연대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오늘도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로 협력하겠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양당 체제 거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접촉면을 늘려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협력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차차 드러나겠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비명계죠. 원칙과 상식 4인방은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탈당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은 내일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제발 답을 달라고 민주당에 호소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 등 그동안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탈당 후에는 제3지대와 연대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신당 합류는
이제 그거는 우리 의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야죠. 좀 시작해. 근데 어쨌든 뭐 의미 있도록 할 겁니다. 네. 네. 가장 의미 있는 거. 제3지대 연대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까지 이 흐름에 동참한다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냥 지켜보기만 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오늘 열린 조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도 탈당을 만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조홍천을 민주당에서 잃는 건 다 잃는 거예요. 원칙과 상식이 민주당을 나가는 건 민주당에 다 잃는 거예요. 균형을 잃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함께 그 좋은 정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후배들 버리고 딴 생각하시면 반드시 발병이 납니다. 네, 일단은 붙잡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영향력 없을 것이란 기류도 있고요. 특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선 날선 비판이 많았습니다. 친명 정성호 의원은 당원과 지지자들을 기득권으로 몰아붙이고 떠난다며 이 전 대표와 함께할 현역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추하다 못해 찌질한 정치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여하튼 민주당 분위기 보면 뭐 단합, 통합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당 내용 때문인지 일반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SNS에 올라와 있는 탈당 인증글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탈당 사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이낙연 신당으로 가겠다 이런 글들도 보입니다. 당원 수는 대회비인 만큼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일부 동요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당 분위기를 수습하려면 어쨌든 당 대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업무에 복귀할 텐데 뭐 상태는 어때요? 이재명 대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이 돼서 드디어 내일 퇴원할 예정입니다. 좀 더 취재해 보니까 이 대표는 원래 지난 금요일에 퇴원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당무에 복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진은 더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 당무 복귀도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만큼 퇴원과 함께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38일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에 반발해 표결 전 집단 퇴장하면서 유족이 원했던 여야 합의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단독 통과였던 거죠. 쌍특검법 재표결도 불발됐는데 1월 임시국회 험난해 보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로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를 시도했지만 특별조사위원장 임명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원안에서 특검 요구 권한은 빠졌고 법안 시행 시기도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고 반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쌍특검법 재의결은 민주당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철회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모레면 민주당을 떠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의 민주당은 도덕성을 잃은 병적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을 직격한 겁니다. 조금 전엔 이 발언에 대해 사과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했던 걸까요? 표선우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이었던가요? 그중에서 68명이면 44%쯤 되는데요. 44%가 전과자입니다. 다른 당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로 도덕성을 언급했습니다. 심각한 병적 상태라며 직격탄까지 날렸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7월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전과가 있는 의원은 94명입니다. 민주당은 165명 중 68명이, 국민의힘은 100명 중 22명이 전과가 있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민주당에선 41.2%가, 국민의힘은 22%가 전과를 가지고도 배지를 달고 있는 건데요. 수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 전 대표의 설명은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표를 민주화 운동 희생의 혜택을 받은 분이라며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또 일반 범죄는 국민의힘이 더 많다고 반박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일반 범죄 전과론, 민주당은 44건, 국민의힘은 22건이었습니다. 명수론 각각 27명과 19명이었는데 비율은 국민의힘이 2.5%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결국 단순한 전체 전과자 숫자로는 이 전 대표의 말은 맞지만 시대상을 감안한 기준으론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이 전 대표가 이렇게 발언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확인 표선우입니다. 이곳만은 사수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후보를 내리꽂아야 한다는 전략 공천은 사실 선거에서 당의 큰 무기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원 당규에 전략 공천은 20% 이내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고,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출마를 준비한 정치인이라도 도전도 못 해보고 물러나야 하기에 공천 잡음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지난 21대 총선에선 여야가 내놓았던 전략 공천자들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38명을 우선 공천, 즉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선자는 14명, 당선율 37%에 그쳤는데 경선 후보자의 당선율 46%보다 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8명을 전략 공천해 21명이 당선돼 이 당선율 75%에 달하는데요. 경선 후보자 당선율 67%보다도 8%포인트가 높습니다. 국민의힘에선 KDI 교수 출신 윤희숙 전 의원을 서초갑에, 탈북 외교관 태영호 의원과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을 강남에 공천했고요. 민주당은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소방 출신 오영환 의원, 카카오 대표이사 이용우 의원을 수도권 강세 지역에 공천해 당선시켰습니다. 이 전문성을 앞세운 인사들을 각 당의 강세 지역, 즉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한 대표적 사례들인데, 이 자리에 이른바 낙하산 공천이 이뤄진다면 공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략 공천의 또 다른 경우, 이 험지나 접전 지역에 이 전략적 후보를 보낸 경우엔 당시 여론이 우세했던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4선 나경원 전 의원이 지키던 이 동작 의뢰, 이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전략 공천에 승리를 거둔 반면,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을 잡기 위해 구로을의 3선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지만 패배로 끝이 난 게 대표적입니다. 영입 인사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되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유호정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필승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수당에서 내리 7선을 했지만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돌아선 수원병은
여권의 아픈 손가락이죠. 민지숙 기자가 가봤더니 수원병 속사정이 복잡했다고 합니다. 총 5개의 선거구로 나뉘는 수원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수원에서 지면 경기도 표심이 흔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이곳 수원병 지역은 19대 총선까지 보수당이 내리 7선을 연임했지만 지난 직전 2번의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여권 험지로 꼽히게 됐습니다. 수원 탈환 명분 아래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닦아왔던 모든 경험과 그런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우리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다는. 하지만 이미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 후보들과의 막판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전략공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기는 공천을 하는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총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역 민심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괜찮죠.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바꿔놔야지. 했던 사람이 하면 잘하겠지 뭐. 좀 저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지역에 대해서 일꾼을 뽑는데 그게 좀 안 되잖아요. 당내에서는 민주당 우세 지역 탈환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과 함께 낙하산식 공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전략공천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천 전쟁은 시작이 됐죠.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친명계란 이름을 걸고 도전하는 예비 후보들이 꽤 있으니까요. 최대 52개 지역구에서 진행될 전략공천은 이미 시작된 당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략공천을 넘어 있는 후보를 없애고 들어간다는 자객 공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이목이 쏠린 지역구에 유승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을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전략공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자 민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얼마나 못난 사람들이 당내 같은 인사들을 자객 공천하겠습니까? 하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 강북을,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서울 은평을 해 도전장을 내미는 등 친명계 인사들의 비명계 현역 의원을 겨냥한 출마 선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객 공천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천을 앞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의 뜻을 잘 따르는 후보냐, 주민들의 마음을 잘 읽는 후보냐 팽팽히 맞섰습니다. 당론을 전해 놓은 거를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일한다는 거는 별로 좋게 보진 않아요. 지금까지 뭐 인심을 얻고 있으니까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은 실제 공천 결과에 따라 정당의 신뢰성 등이 타격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대표에게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당내에서 공천을 하려고 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정치인들은 공천을 안 하려고 하는 당내 다양성을 상실을 하면서 편협한 정당으로 진화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벌써부터 잡음이 터져 나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 뒤 통합의 공천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한동훈 아동학대 허위 사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우선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보시면요, 지난 4일 충북을 찾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팻말에는 한동훈 위원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처럼 되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이 사진을 두고 친민주당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에 한 위원장이 아동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이 유튜버는 팻말을 아이가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혐오 글귀가 적힌 피켓을 어린이에게 들이민 건 아동학대. 그리고 한 위원장은 이를
문제의식 없이 즐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당 영상은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고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렇게 보면 정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사실입니까? 당시 전후 맥락이 담긴 전체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네. 이 주장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한 위원장이 이 문구를 확인하고는 오히려 팻말을 빼내서 뒤에 앉은 사람에게 건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상의 맥락을 잘라내고 상황을 왜곡한 겁니다. 또 한 장관은 촬영을 마친 뒤 아이가 다시 팻말을 건네자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는 고개를 절레 젓고 돌려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의적 왜곡 선동이라며 글 게시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본보기를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악마의 편집을 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치 공세를 할 목적으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칭찬 세례, 세례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누구를 칭찬한 겁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공무원을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누굴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충주시의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2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혁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충주 홍보맨이라고 불리는 충주시청 소속 한 주무관입니다. 충주시 홍보 채널 운영을 맡아서 기획과 영상 촬영, 편집, 출연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습니다. 짧은 쇼츠 영상, 빠른 업로드 등으로 누리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해당 주무관은 지난 2016년 9급으로 입직한 지 약 7년 만에 6급으로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해당 주무관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김선태 주무관은 대통령께서 과분하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특유의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MBN 뉴스에서도 소개를 과거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 소식이 하나 들어왔다면서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문자가 하나 포착됐다고요? 내일 퇴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네. 이 대표는 정 의원에게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징계 수위를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한 지역 정치인 A씨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죠.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너희 같이 사냐 뭐 이런 말을 했던 맞습니다. 거죠. 예. 하지만 윤리 등 현 부원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정 의원과 이 대표가 징계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자초해서 이 대표와 정 의원의 문자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현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현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아닌 사건은 또 어떻게 끝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씨는 확신범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해 구속된 김모 씨의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확신범은 정치적 혹은 사상적 확신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인지 김 씨가 자신의 범행 의도를 기자들에게 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도 따로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김 씨가 어느 당 소속인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판단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현재로선 체포 당시 김 씨가 갖고 있던 8쪽짜리 변명문이 범행 동기를 밝혀낼 핵심 자료입니다. 김 씨가 여태껏 진술한 내용도 변명문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살인 미수 혐의로 피의자를 7차례 조사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은 어제 저녁 석방됐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데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김 씨를 검찰로 넘기고 오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묻지마 폭행의 한 종류겠죠. 여성 보행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쳐서 넘어뜨리는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냥 어쩌다 지나가다 부딪힌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세게 일부러 친 건데 피해 여성은 엉덩이 뼈가 골절돼 당분간 제대로 앉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당시 장면에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는가 싶더니 계단에서 내려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잠시 후 여성 보행자의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고 팔꿈치로 밀어 여성을 넘어뜨립니다. 남성은 곧바로 도주합니다. 한참을 뛰더니 쫓아오는 사람이 없자 느긋하게 걷기도 합니다. 여성은 엉덩이 뼈가 골절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도 못 자요. 부러진 거니까 일상이 파괴된 것 같아요. 여성은 가해 남성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시외버스 터미널 입구입니다. 당시 타 지역에서 온 막차가 도착해 거리에는 시민 여러 명이 있었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고의로 여성의 어깨를 쳐서 넘어뜨린 것으로 보고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피해도 크고 일반적으로 부딪혔으면 도망가지는 않죠. 연이은 묻지마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악천후 속에 바다를 건너는 배 한 척. 그런데 조업을 하러 나간 게 아닙니다. 무전을 해도 답이 없고요. 해경이 출동해 붙잡고 보니 배 안에는 1,000억 원대 가상화폐 자산가로 알려진 일명 존버킴 박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밀항하고 있었던 거죠.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해 중인 파란색 낚싯배가 해양경찰 항공기에 포착됩니다. 심한 파도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먼 바다에서 갑자기 신호가 끊기고 무전을 해도 답이 없자 검거에 나선 겁니다. 선박 서류 확인 실시하겠습니다. 배 안에는 1,000억대 가상화폐 자산가로 알려진 일명 존버킴으로 불리는 40대 박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가상화폐 시세 조종과 코인 상장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배와 출국 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밀항을 시도한 겁니다. 박 씨는 수배 중에도 자신 소유의 고급 외제차를 SNS에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붙잡힌 밀항 브로커 일당은 박 씨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진도에서 흑산도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위치 발생 장치 등을 끈 상태로 공해상으로 나가 중국 배와 접선하려 했지만 기상 악화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본인이 그 대한민국에서 밀항에서는 1등이다. 중국 대련, 석도, 유해의 조직들과 이렇게 함께 텔레그램으로 밀항 또는 미륵국에 연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경은 박 씨와 밀항 브로커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총책 60대 손모 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에 좋다며 백옥 주사의 주성분인 글루타치온이 요즘 인기죠. 그런데 조사 결과 일부 제품들이 글루타치온 함량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건 반만 들어있었죠. 또한 절반 이상은 건강식품처럼 부당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옥 주사의 주성분인 글루타치온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최근에는 주사를 맞는 대신 먹는 글루타치온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피부에 좋고 혈액에 좋으면 젊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먹고 싶다 이거. 그런데 소비자원이 글루타치온 식품 20개를 조사해 봤더니 5개 제품이 함량을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글루타치온 130mg이 들어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함량은 절반에 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의 시중 공고에 따라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를 개선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00개 제품의 광고를 들여다봤더니 절반이 넘는 59개 제품에서 부당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식품인데도 피로회복이나 간건강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오해하게 만들거나 여드름, 흉터 등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주사제로 사용되는 글루타치온은 고도로 정제되고
순도가 높은 제품들이 사용되는 거고요. 식품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은 의약품하고 구분이 되고요. 이너뷰티 시장이 커지면서 글루타치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부당 광고 제품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일반 빌라에서 지냈던 장애인들이 정부의 도움으로 LH 임대주택으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그럼 원래 살아있던 곳에 있던 전세금은 되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건물주가 돌려주질 않습니다. 임대주택 월세에 전세금 이자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이하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홍은동에 있는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폐쇄적인 정신병원 대신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지내며 약물 관리를 받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발병했는데 가족 간에도 서로 좀 스트레스가 쌓였나 봐요. 여기는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곳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관 측은 한국토지공사 LH 지원으로 지금의 임대주택에 이사하기 전까지 20여 년 동안 일반 빌라 건물을 빌려 지내왔습니다.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고 기부금으로는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을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1년째 전세금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주택 월세에 전세금 이자까지 약 80만 원에 달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자는 이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던 것들 30에서 40 정도 한 부담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오직으면 이렇게 언론에 호소하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기관 측은 서울의 한 사회복지단체장이기도 한 집주인 A씨가 전세금 지급을 미루다가 법적 분쟁 과정에서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주거를 위해 개조한 출입구 등의 원상복구비 6천만 원을 받아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건데 기관 측은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A씨 측은 계약서 자체가 허위라며 강하게 부인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 서류가 가짜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농사를 했다고 그러더라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양측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고물가에 한푼이 아쉬운 기관 측은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전국의 치안센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안에 폐쇄됩니다. 예산과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이젠 당장 무슨 일이 생겨서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오는데 한참 걸리겠죠. 노인이 많은 농촌에선 반대 현수막까지 내걸렸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금은방 앞에 있던 남성 2명이 출입문을 부순 뒤 기금속을 쓸어 담습니다. 길 건너편에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지난해 이미 폐쇄돼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최근에 문을 닫은 대구 3공단 안에 있는 치안센터입니다. 불 꺼진 내부엔 집기들이 널브러졌고 주민들은 밤길이 무섭기만 합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요. 주택가의 이 치안센터는 경찰관이 1명만 근무합니다. 더군다나 밤에는 아예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폐쇄된 대구 도심의 또 다른 치안센터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처럼 비상전화기가 설치돼 있지만 경찰관이 있을 때보다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청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올해 폐쇄하는 치안센터는 전국 95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2곳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CCTV 등 도심보다 치안이 열악한 시골에서는 걱정이 더 큽니다. 충남 예산에서는 주민들이 치안센터 폐쇄 반대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은 치안센터가 없어지면 무섭고 불안하다고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곳 예산군 대천리 치안센터가 문을 닫으면 가장 가까운 지구대까지 7km, 출동하는 데 10분 이상 걸립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쇼
이번 CES는 AI로 시작해 AI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려 로봇이 집안을 관리하고 AI가 기분도 풀어주죠. 인터넷 연결 없이 통화자 간 실시간 통역은 기본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마치 영화 속 세트장을 갖다 놓은 듯한 스마트홈에서 상상 속에서나 펼쳐지던 신기술을 대거 선보인다고 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김민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운전자가 행사에 적합한 드레스 코드에 대해 질문하자 차량에 탑재된 음성 비서가 답변합니다. Do you think a kilt is formal enough for a red carpet event? According to ChatGPT, people regard kilts as elevated dress suitable for formal affairs. Fantastic. Find me the nearest kilt shop. Okay. And Ida, play Scottish playlist. 독일 폭스바겐이 오픈 AI와 손잡고 챗GPT 기능을 차량 음성 비서에 탑재한 모습입니다. 내년 2분기부터 본격 출시될 예정으로 모든 질문과 답변은 즉시 삭제될 정도로 보안이 뛰어나다는 게 폭스바겐 설명입니다. 헤드셋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돼 개인 맞춤형 소리를 전달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Well, AI is like the internet itself. It's a huge ingredient that will propel so much innovation. It will give us the promise of technology to enhance our lives. 휴대전화를 통해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자동차 터치스크린으로 집안에 있는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등 기기 간 연결성을 강화한 기술도 대거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가 된 스피어를 통해 이달 중순 공개될 갤럭시 24 광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갤럭시 24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도 통화자 간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상과학 같았던 AI가 일상에 파고들면서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이번 CES를 통해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CES에서 공개된 기술은 머지않아 우리 안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또 바뀌게 될까요? 상상만 했던 미래의 뒷모습 한범수 기자가 미리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작은 로봇이 요리에 서툰 주인에게 조리법을 알려주고 냉장고 문 닫으라는 심부름도 해냅니다. 강아지 발자국을 탐지해 청소 동선을 짜주기도 합니다. 국내 전자업체들이 내놓은 반려 로봇으로 AI 기술을 도입해 가정 내에서 사람을 도와주도록 설계됐습니다. AI 기술은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는 데까지 진화했습니다. 이 로봇팔은 사용자의 기분을 짐작해 각기 다른 맛의 칵테일을 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AI is reshaping industries beyond technology, and it has the power to make life easier. 기존 가전도 AI 기술로 인해 새로운 개념의 제품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어떤 식자재를 넣고 뺐는지 알려주는 냉장고가 탄생했고 마룻바닥과 카펫을 구분하는 청소기도 나왔습니다. 새로 선보인 TV는 AI를 활용해 저화질 영상을 8K 고화질로 바꿔주고 오디오에 맞춰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줍니다. Which I mean, I like it a lot. It's pretty nice. The new features are pretty great. So. 크기와 화질의 진일보에 머물렀던 스크린은 투명 디스플레이 혁신을 보여주며 TV 화면은 검다는 통념을 깼습니다. 건축 설계의 패러다임 변화까지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TV는 벽에 가까이 붙여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투명 디스플레이 덕분에 이렇게 방 한가운데 TV를 놓고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AI로 인한 삶의 변화를 보여줄 이번 CES의 막이 오르면 더욱 새로운 기술들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때 약속한 4가지 자구책을 이행하기로 한 데 이어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은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지분도 채권단의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엔 딸에게 담보를 주고 돈을 대여하는 식의 구제안을 밝혔다가 또 비판을 받았거든요. 금융당국과 산업은행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워크아웃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채권단 설명회에 이어 6일 만에 윤세영 창업회장이 다시 기자간담회에도 직접 섰습니다. 기존에 약속한 4가지 자구안을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오너 일가가 가진 지주사와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로 SBS 지분 담보에 부정적이었지만 금융당국과 채권단 압박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비판했던 금융당국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한층 누그러진 반응을 밝혔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도 지분 담보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며 내일 태영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주요 채권자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워크아웃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지만 여전히 변수는 있습니다. 일부 채권단 관계자는 추가 자구안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법정 관리로 들어가면 더 힘들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산업은행 등 은행권의 채권 보유가 33%에 그치는 만큼 나머지 채권단 중 42%가 추가 자구안에 동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채권단이 609곳에 달하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 워크아웃 개시 결정은 이틀 뒤인 오는 11일에 결정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올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3.6% 인상됩니다. 예년처럼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한 건데 월 평균 국민연금액 기준으로 2만 원 정도를 더 받는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이 고갈될 날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죠.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난해 기금 수익률은 사상 최대인 12%, 전체 적립 규모는 1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반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인상률만을 반영한 3.6%에 그칩니다. 관련법 개정과 연금 개혁 논의가 부진해 물가에 따른 기계적인 인상만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별도로 인상하는 것은 다른 더 큰 틀의 이제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지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인상으로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인 62만 원 기준 2만 2천 원 정도가 오릅니다. 수급자는 약 650만 명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과 부양가족 연금액 등도 매달 1만 원 안팎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은 매달 40만 원 미만의 수급액을 받는 실정. 노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우려도 나옵니다.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2만 원 올려가지고 그게 우리들한테 경제적으로 될 게 있어요? 물가 상승률하고는 완전히 역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죠. 체감되는 물가 상승하고. 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스포츠나 공연 관람료가 많이 오르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늘면서 항공권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됐죠. 이 때문에 지난해 오락문화비가 2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일본과 동남아를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에 갈 수 있는 특가 항공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은 인천공항 여객 터미널입니다. 평일인데도 여행객들이 북적입니다. 본격적인 엔데믹과 방학을 맞아 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비용 부담 역시 커졌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는데 후배랑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비용이 비싸더라도 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베트남을 짧게 다녀온다고 해도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드는 건 기본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해외 단체 여행비가 포함된 오락문화 물가지수는 3.7% 올라 2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가격 부담이 커지자 항공사들은 4월부터 시작되는 비수기 항공권에 대해 앞다퉈 특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4만 원대 일본 항공권을 내놨고 티웨이 항공, 에어프레미아,
대한항공도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그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된 부분도 있어서 항공권은 좀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해서 여행 심리도 자극하고. 하지만 특가 항공권은 위탁 수화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몇 년 전 신혼부부에게 집 걱정을 덜게 해주겠다며 만들었던 신혼 희망타운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 희망타운이 희망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청약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당첨자들이 무작정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신혼부부가 중년부부가 돼서야 입주하게 생겼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신혼 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사전 청약을 받은 경기도 성남 낙생지구입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은커녕 아직도 기존 단독주택과 나대지, 비닐하우스들이 그대로입니다. 공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곳에 지어지는 신혼 희망타운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작년 11월 본 청약이었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는 2027년에서 2030년 이후로 미뤄지는 셈입니다.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을 꿨던 신혼부부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10년 뒤 아이가 다 크고 나서야 입주해야 할 판입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나 이런 그 기쁨도 하고 출산 계획도 세우고 또 자금 계획도 세우고 이랬는데 근데 막상 임신을 하고 아기는 태어날 건데 본청약은 하지도 못하고 1년 반씩이나 지연이 되니까 이거는 뭐 장난하는 건가? 약간 또 다른 신혼 희망타운이 있는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입니다. 이곳도 본청약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분양가가 오르는 것도 걱정입니다. 소득과 자산을 전부 다 제한하고 심사한 다음에 선발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이렇게 무턱대고 분양가가 몇천만 원 단위씩 인상이 되면 그러한 저소득 이런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지금까지 사전 청약을 받은 신혼 희망타운은 모두 37곳. 이 중 6곳만 본청약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재나 보호종 발견, 보상 지연, 철근 누락 등 사업 지연 이유는 다양하지만 하염없이 길어져도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LH의 설계 기준이 변경된 것도 있고 맹공이나 문화재 발굴 등의 이유로 공사 기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쯤 되니 청약 대기자들을 조기에 안심시키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사전 청약 제도가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국가시험에서 출제위원이 한 학원 모의고사를 그대로 베껴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과목 100점 만점 중 80점에 해당하는 문항을 베껴냈고 나중에 추가 합격 조치가 이루어졌죠. 이때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는데 그런데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관세사 자격시험 2차에 출제된 문항입니다. 지문과 숫자, 질문까지 한 학원 모의고사와 똑같습니다. 당시 출제위원 2명이 제자가 강사로 있는 학원 모의고사 문항을 똑같이 출제한 겁니다.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정보 공유도 많이 할 수 한 과목 100점 만점 중 무려 80점에 해당하는 문항을 베껴낸 사실이 적발됐고 출제위원들과 학원 강사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피해를 본 수험생이 속출했지만 3년이 지나서야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해 추가 합격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피해 수험생 100여 명은 국가 책임을 묻는 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좀 3년 정도면은 생활하는 그 비용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쓰는 비용. 그런데 MBN 취재 결과 1심과 2심에서 수험생들이 잇따라 패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 2건을 비롯해 1심까지 모두 10여 건의 재판에서 수험생들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부정 출제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국가의 위법은 맞다면서도 관세사 시험이 절대평가인 만큼 피해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일정 점수를 넘으면 절대평가로 모두 합격시켜주지만 합격자가 90명을 넘지 못할 경우 상대평가로 추가 선발합니다.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가 혼합되어 있는 시험이고
특히 이 사건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유출됐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라서. 2심에서 패소한 피해 수험생들이 상고한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 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51년 만에 달 표면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된 미국 탐사선에서 크고 작은 기계적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다음 달 달 표면에 착륙할 계획이었지만 해외 언론들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여기 지원한 돈만 1,400억 원입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미국 기업 에스트로보틱이 발사한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 페레그린이 로켓에 실려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발사 7시간 뒤 배터리 충전을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패널이 태양을 향해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행히 해결됐지만 연료 손실이라는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발사 14시간 후 페레그린이 보낸 첫 번째 사진을 보면 탐사선 외부를 감싸고 있는 단열재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에스트로보틱은 추진 시스템 이상을 가리키는 시각적인 단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반세기 만에 재개된 달 탐사가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에스트로보틱도 추진기가 최대 40시간 동안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달 착륙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페레그린은 나사가 추진 중인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일환으로 나사는 우리 돈 1,4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There have been scientific questions for decades that people, scientists in the United Stat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dying to get back to the surface of the moon to do. 다음 달에도 페레그린과 같은 민간 달 착륙선이 추가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시즌이 한창인 프로배구와 프로농구 경기장이 여성 팬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여성 팬을 잡아야 흥행을 잡는단 말이 나오면서 구단마다 여심 공략을 위한 오빠 마케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농구 최고 인기 스타 허훈을 찍으려고 망원렌즈 카메라를 든 팬들의 모습이 아이돌 콘서트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배구장에서는 배구계의 김수현, 임성진이 득점에 성공하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옵니다. 평소에 임성진 선수 팬이어서 그 개인 인스타 팔로우 중이라서 배경화면도 임성진 선수고 친구 때문에 한번 처음으로 남자 배구까지 접하게 됐어요. 대표적인 겨울 스포츠인 프로농구와 배구 모두 지난 시즌보다 관중이 늘었는데 절반 이상이 여성 관중입니다.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스타 선수들의 등장이 여성 팬들을 경기장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경기장을 찾는 여성 팬들이 늘면서 구단들도 이에 발맞춰 여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심을 저격한 스타 플레이어들의 활약 속에 이렇게 선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구단 굿즈 아이템들도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굿즈 판매량이나 티켓 판매량도 많이 증가를 해서 특히 이제 20대 여성 팬들이 많이 또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해 여성 팬이 많은 가수 임영웅의 시축으로 화제를 모은 프로축구와 로맨스데이 등 여성 맞춤 이벤트를 내세운 프로야구 모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은 남성 팬보다 구매력과 충성도가 높은 여성 팬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여성 친화적인 편의시설 확충 등 여성 팬을 겨냥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눈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서울 지역의 대설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여전히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보 지역은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차츰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서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경북 동부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내륙과 강원 남부, 전북 동부 지역으로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 지역에 2에서 7cm, 서울에는 1cm 안팎의 눈이 밤까지 내리다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영하 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6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부산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는 일요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